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그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일 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누적되었던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서로를 적으로 두고 싸웠던 2차 대전이라는 불편한 과거가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나라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은 이른바 오스프리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균열을 넘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미군 틸트로터 수송기가 일본 큐슈 남쪽 야쿠시마 섬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가 일본 남부의 야쿠시마 섬 인근에 추락해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는 독특한 틸트로터 TIL/TROTOR 비행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고기가 왼쪽 엔진에서 불길을 내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사고기인 CV-22B 오스프리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주둔했으며 제353 특수작전 비행단 소속이었고 야쿠시마 해안에서 정기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만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달랐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미군의 오스프리의 사고에 대해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미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운항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히 신문은 미군이 같은 기종의 수송기가 추락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계속 운항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서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프리는 미국에서 과부대족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타국의 비행체가 자국 하늘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누구든 좋아할 리 없습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 일본 방위상의 인터뷰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 오스프리 추락 사건을 추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고라고 표현하느냐 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미군 측은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면서 긴급 수상 착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해 추락을 추락이라 말도 못하고 사고라 말하는 저자세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 기류 이후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 대항할 자주 국방 여력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사고가 발생한 오스프리와 같은 기종의 미군 수송기는 사고가 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오전까지도 미군 후텐마 비행장 가네다 기지에서 모두 78회나 이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오키나와현 기노한 시내에 사는 한 주민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집 근처에 떨어질까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미군 오스프리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이 항공기의 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나하시 의회는 지난 4일 비행을 계속하는 건 현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항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라소에시 의회, 이시가키시 의회도 각각 지난 1일, 4일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군기지 관계특별위원회를 열고 의견서 혹은 항의결의 채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미군의 오스프리가 끊임없이 자국 영토에서 날아다니는 상황이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만 따위 관심받기라는 태도입니다. 오스프리는 지난 몇 년간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에서 23명의 미 해병대가 탑승한 오스프리가 정기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고 5개월 전 노르웨이에서는 MV-220에 탑승한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잉과 벨 헬리콥터가 개발한 CV-22B는 각 날개에 로터를 장착해 헬리콥터처럼 이착륙할 수 있고 터보프롭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스프리는 특수작전 부대를 위한 장거리 침투, 유출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효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미국이 오스프리 운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집을 일본에서 부리고 있다는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점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종 기종 비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군 측은 거듭 그럴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갑자기 미군은 태도를 바꿔 오스프리 수송기 전체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한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CV-22 함대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오스프리 수송기의 전 세계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방침을 일본 방위상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지난 7일 오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정식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국회 출석 중에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미일이 동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일본 야당 의원들은 방위상이 이런 중대 정보를 알게 된 시간이 일반인과 같다니 놀랍다 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기하라 방위상은 어쩌면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사전 연락은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치고는 너무나 공색했습니다. 더구나 미군이 오스프리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일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오스프리 기체 결함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군 조종사들을 위해 잠시 운항을 중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품 문제가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운항 중단으로 미 공군 51대, 해병대 400대, 해군 27대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는 원인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비행이 금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공군은 지난 9월 21일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공군 KF-16 전투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고기의 조종사는 이륙 36초 뒤 기체에서 강한 진동 및 충격 직후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자 조류 충돌로 판단하고 기지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엔진 실속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24m 고도에서 비상탈출 핸들을 당겼고 1초 뒤 기체는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추락 1초 전 극적으로 비상탈출에 성공한 것인데요. 공군은 9월 21일 추락한 사고기의 엔진 내부에 부착된 러버실 즉 고무 패킹이 비행 중 갑자기 떨어져 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버실은 엔진 작동 시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부품인데요. 공군은 동종 엔진을 운용 중인 모든 국가를 통들어 러버실이 탈락한 고장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공군은 엔진 내 고무 패킹이 빠진 것이 원인이며 사고 전 우리 공군의 정비 과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군은 자체 조사 결과 정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엔진의 제작 과정에서 부품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 엔진 제작사인 미국 회사와 민간 정비창에 러버실의 탈락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군은 동종 엔진이 장착된 KF-16, F-15K 전투기 150여 대에 대해 비디오 스코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해 러버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공군은 우리 측 정비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측에 사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요구한 것인데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저자세로 일관하다가 자국 여론에 떠밀려 미국의 운항 중단을 요구한 일본과 할 말하는 한국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1대가 지난 11일 또 다시 군산 앞바다에 사고기는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 후 얼마 안 되어 어청도 남서쪽 약 40마일 해상에 추락했는데 사고기 미군 도총사는 비상탈출한 뒤 우리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F-16 전투기의 연이은 사고가 엔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의 결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명확히 미국의 엔진 제작사의 문제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 F-16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폴란드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과 혈맹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로켓 2만여 발, K4 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문, 고속 유탄 50만 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앞으로 추가로 구매할 무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에 한국의 또 다른 무기를 구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이 무기를 차주부터 테스트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폴란드가 구매할 한국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는 이란산 자폭 드론을 사용해 한 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이란에서 공급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민간 목표물 등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림대교 폭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키이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2개 도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전장은 루안스크의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지역이라며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심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하르키우 수복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향해 동서 두 갈래 방면으로 나눠 남진하며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주요 탈환 목표인 루안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와 불과 28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네츠크 요충지 리만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각각 53km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피해 지난 19일부터 6일 동안 하루 1만 명씩 총 6만 명 규모의 헤르손 주민을 여객선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대대적 철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로 옆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MLRS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고 직접 거론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러 강경론에 갈팡질팡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반러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인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의소리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은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NATO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8조 5천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 미국이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면서 천무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 로켓 중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서 천무가 폴란드 군용 차량 토파즈에 탑재가 가능하다며 한국과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에서 더욱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중국의 방해로 인해 방한에 차질이 생긴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애초 한국을 찾아 천무 계약식을 진행하고 자주포와 전차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으로부터 전용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발 직전 방한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부하슈차크 장관은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양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당국 간 협력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기 때문으로 협력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는데요. 또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의 호혜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8월 9월 체결된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천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 체결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측 지원 약속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군 간 군사교육훈련 등 포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한 지 2개월 만에 계약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곧 출고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방산업체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와 K 전차 납품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무기를 출하한 것인데요.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4문과 K 전차 10대를 생산하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적기 공급이라는 납기 경쟁력까지 K방산 신뢰성을 세계시장에 보여주면서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이날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전차 폴란드 게필러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이날 초도 출고되는 K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디펜스도 K9 자주포 24문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출하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차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8개국으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출하식에서는 폴란드로 납품할 K9 자주포 24문을 모두 전시한 가운데 최근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다목 정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이 무인주행으로 선두에 서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21 장갑차, KAAV 장갑차, 30 차륜형 대공포와 비호 복합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엔진과 KF21 엔진, 한화의 유도탄,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하며 육상, 해상, 항공, 우주까지 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한화의 방산 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그룹과 폴란드 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K9 출고식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곧바로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1년 지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BORS-UK의 보안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장갑차 IFV AS-21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고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레드백 도입과 관련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관이 언급한 테스트 시작은 레드백의 폴란드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한화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보르숙을 개발 중이지만 보르숙은 경량 장갑차여서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라는 게 방산업계의 설명입니다. 브와슈차크 장관이 트윗에서 보르숙의 보안수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평가됩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어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U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비즘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GH-2000가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국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52구 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T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G-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쌓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이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 전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 위산업전 DXKOREA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든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든쿠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 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 딜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 주포 구경 100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체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에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및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고 자주포는 물론 K전차에 관해 공동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